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 자, 2016년에 시간당 6,000원이었는데 8년 만에 일단 10,0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노동단체들은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 대만 등 인근 아시아 중에 가장 높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넘겨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 만입니다. 지난해보다 170원, 1.7% 올라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도 노사 합의는 불발돼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120원을 낸 노동계안과 1030원을 주장하는 경영계안이 투표에 붙여졌고 경영계안이 14표를 받아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아시아에서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주요 국가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스위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보단 낮았고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보단 높았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결정된 초고속 심의를 두고 졸속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심의 과정에선 투표 용지를 찍고 의사봉을 뺏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흥정하는 방식의 결정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년부터 주 40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매달 209만 원을 벌게 됩니다. 9급 공무원 월급이 222만 원.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영업자 부담을 키운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모인 노량진 학원가입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5년 안에 퇴사하는 신입 공무원은 전체 퇴사자의 20% 수준, 낮은 임금 탓입니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편의점 알바나 이런 것들에 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게 될까라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일본처럼 공무원이라기보다 그냥 알바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올해 9급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는 222만 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209만 원보다 13만 원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당수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체의 14%인 30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내년 되면은 또 C급이 오르면은 초저가 이런 맥주집이나 이런 데는 타격을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많이 쓰는 데일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서 경영계는 음식점과 택시, 편의점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들 뿐더러 근로자들에 있어서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수준을 고용 형태와 업종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이 지금껏 한 번도 맺은 적 없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핵작전 공동성명, 핵잠수함, ICBM 미사일, 핵을 탑재한 폭격기, 육해공 핵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에 상시 배치됩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잠수함, 미사일, 폭격기,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 작동합니다.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에 전략 핵무기가 배정되는 겁니다.
국방부는 비핵 국가 중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 사례라고 했습니다.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의 핵무기 사용을 논의할 수 있는 통신, 보안 체계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입니다. 1년 만에 구체적인 핵작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번 한미 간 합의로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미군의 3대 핵 자산. 이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이 도발을 엄두도 못 낼 정도일지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안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3대 핵전력 체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B-52와 B-2 같은 전략 폭격기입니다. 현존 유일의 스텔스 폭격기이자 대당 24억 달러 상당의 최고가 항공기로 꼽히는 B-2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북한 전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B-52 역시 괌에 배치돼 있을 경우 4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 가능합니다. 핵무기가 아닌 초강력 벙커버스터만 장착해도 강화 콘크리트 60m를 관통해 김 위원장의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B-52H 전략 폭격기 편대를 먼 거리 항법 비행 및 전략 대상물 타격 훈련의 미명 밑에 남조선 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 투하 연습에 광분케 하였다. 지난해 7월 42년 만에 국내에 입항해 화제가 됐던 SSBN급 전략 핵 잠수함 역시 한 대에만 20발의 전술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12,000km에 이르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로 무장하면 태평양 남반구에서도 거뜬히 수도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공격 체계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역시 고체 연료를 이용해 기습 핵공격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최대 6차례 정기적으로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미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이번 공동지침에 반발하는 북한이 도발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뀐 건지. 자, 일단 지금 상황은요. 만약에 북핵 위기가 터졌어요. 전쟁 발발 위기가 와요. 그러면 한국과 미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기존의 대응을 보면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작전 계획에는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지만 네. 그 핵 무기와 관련된 내용은 작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판단해서 네.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미국이 언제 어떤 무기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 기존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합의로 인해서 문서 합의로 인해서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위기에 우리도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NCG 한미 핵협의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네. 미국의 핵 정보로부터 기획, 작전, 네. 연습, 실시까지 네.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재래식 자산이 네. 함께 일체형으로 가동되는 네. 일체형 확장 억제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작전 계획에도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한국과 협의해서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 위기 발발 때도 우리가 뭔가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핵을 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물론 네. 결정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평시에도 이제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제 3대 전략 자산, 핵 전략 자산도 이제 뭔가 우리의 상시 배치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한반도 주변에 계속 다니는 겁니까? 예, 뭐 상시 배치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 그 3대 핵 자산이 늘 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정확한 표현은 상시적 전례적 배치, 다시 네. 말하면 상시 배치 수준의 버금가게 배치를 하겠다. 물론 뭐 보면 미국의 미니트맨 같은 경우, 뭐 ICBM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워낙 머니까 네. 그 가까이 안 와도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임무를 늘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략 자산의 전개가 과거에는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네. 이제는 모든 것이 한미가 협의해서 네. 한국이 요청하면 오도록 이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근데 혹시 이번 지침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해구산을 뭐 씌워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요, 북한의 핵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 인정이냐 네. 아니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느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북한의 핵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 다만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했고 언제든 우리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대비거든요. 네. 이것이 한미가 이번에 확실하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행동, 다시 말하면 지침으로 확인하고 최고 지도자가 승인했다. 네. 이것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것도 좀 궁금하던데 지금 이제 미군의 핵 자산들이 이제 우리한테 상시 배치되거나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 그 비용 우리한테 더 뭐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하니까 더 떠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뭐 심각하게는 미친 짓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까지 올리라고 요구를 아, 했었고요, 무리하게.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으면 바이든 정부 내에서 협상을 끝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정부가 바뀔 경우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다만 그 전략 자산의 전개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미국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상 북한이 너무 핵을 자꾸 개발하니까 우리도 자체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번 합의로 어떻게 미군의 핵 우산이 충분히 쓰여져서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합의 내용만으로 보면 네. 합의가 잘 지켜진다는 전제로 한다면 안심의 수준, 네. 다시 말하면 신뢰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정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정치가 바뀌면 이런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럴 가능성과 저는 지금으로서는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지켜서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 이것도 사실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 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성목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센 사퇴론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번엔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으로 불렀습니다. 중대한 말실수가 또 나오자 외신은 이것보다 더 부적절한 타이밍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삿대질까지 하면서 러시아를 규탄하더니 이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부릅니다.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그런데 예상 밖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순간 정막이 흐르고 박수를 치려던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바이든은 화들짝 놀라며 곧장 해명했습니다.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젤렌스키 대통령이 멋쩍은 듯 웃으며 재치 있게 대처했지만 I'm better.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나토 정상회의 기자실에서는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후보 사퇴 압박 속 중대한 말실수가 나오면서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이보다 더 부적절한 타이밍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이든은 말실수를 이어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부른 겁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So let's start there.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이 신병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받겠다며 지난 3차례의 인지력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바이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이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하원에서는 바이든의 후보 사퇴와 관련한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요. 바이든은 여전히 완주 의지가 강합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하원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Those conversations have been candid, comprehensive, and clear-eyed, and they continue. 공개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19명으로 늘어나자 아예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213명 전원의 의견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67%가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The fact is that the consideration is that I think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독일과 핀란드,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도 바이든 옹호에 나섰습니다. Nein, diese Sorge habe ich nicht. Aus den vielen Gesprächen, die ich mit dem amerikanischen Präsidenten geführt habe, weiß ich, dass er diesen Gipfel sehr gut und sehr präzise mit uns zusammen vorbereitet hat.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바이든이 노쇠했냐는 질문에 세부 사안에 막힘없이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 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오늘은 북한에 돈을 보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유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김 회장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 이번에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건네고 경기도 대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송금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오늘 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제공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고 그 배경에 경기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넘어간 돈 중 대북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된 200만 달러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겐 실형을 선고했지만 성실히 재판받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착잡하죠, 다.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로 쌍방울의 800만 달러 송금 목적이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없었다는 그전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번엔 북한에 돈을 내라고 시킨 사람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돈을 대신 내준 사람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과 같은 건으로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왜 이렇게 형량은 차이가 큰가요? 네, 맞습니다. 대북 송금보단 뇌물죄 때문에 형량이 갈렸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은 형량이 2년 6개월이었고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등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오늘 판결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건으로 지금 이재명 전 대표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는 이 돈의 성격이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땠던 거예요? 네, 오늘도 결론은 거의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돈을 보낸 게 아니라 경기도가 낼 돈을 대신 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 넘어간 돈 중 200만 달러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 도지사 방북 관련 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을 결심하고 저질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는 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재명 전 대표 대북 송금 사건도 맡았습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유죄를 2번이나 선고한 재판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 관계자와 측근들을 기소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표 재판에 나올 증인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 한 곳에서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검찰은 반대하는 상황인데 재판부가 바뀔지는 대법원 결정에 달렸습니다. 자, 오늘 판결에 대해선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줬다는 시각입니다.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 김동아 의원은 정치검찰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고 이에 따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사건 1심 결론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 전 대표 재판으로 무대를 옮겨 검찰과 민주당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본격 수사하는 겁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에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국토부 추천으로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1년간 일했습니다. 이 기간 받은 연봉만 1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출신인 이 전 부총장이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었는데도 쉽게 취업이 됐다는 겁니다. 이 전 부총장은 총선 낙선 이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취업 청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고 답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잇따르자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 5명을 검거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10일 이른바 복귀의사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개원이 2명과 전임의, 전공의, 군의관 각 1명씩 모두 의사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의료인 커뮤니티에 집단 행동 불참 의사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과 이번 달에도 복귀 전공의들의 신상을 담은 비방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다만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아 복귀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2가지 범죄가 경합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또 수련병원의 기한 연기 요청을 일축하고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전직 축구 선수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는데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속도를 내고 달려드는 차량에 앉아있던 환경미화원이 벌떡 일어나 피합니다. 차량은 인도 위의 나무를 쓸어버리고 전압시설인 지상 개폐기까지 들이받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한 바퀴를 돈 뒤 비틀거리다 그대로 달아납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랑 굉음이 들려가지고 이제 그쪽 소리 나는 방향을 보니까 차가 일단 앞쪽 범퍼가 다 나간 채로 이제 비틀비틀 가면서. 오늘 새벽 6시 7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보도블럭에는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나무는 완전히 뽑혔고 흰색 화단이 부서져 안쪽에 있던 벽돌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남성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리그 등에서 활동한 전직 축구 선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음주 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도 나왔습니다. 당초 자신의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체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 곳만 콕 집어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 사진이 진짜냐 가짜냐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진짜였습니다. 이런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거대한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아파트 단지 위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반면 인근에 있는 운동장일 때는 멀쩡한 모습입니다. 비가 동네를 골라 내리는 듯한 사진에 온라인에선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진은 진짜였습니다. 현지 주민이 1시간가량 연속으로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천둥 소리가 이끌려가지고 봤더니 국지성 호우로 보이는 비구름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10년 동안 거주했는데 처음 봤고 좀 신기해가지고 촬영하게 되었고요. 1시간 반쯤 지난 뒤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고 다시 화창해졌습니다. 촬영을 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소나기 비가 내리고 끝났습니다. 날씨가 확 안 좋아졌다가 확 좋아져가지고 또 신기해가지고. 기상청 레이더 영상도 확인해봤습니다. 오후 5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거센 비가 내린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런 국지성 호우는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빈도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탓에 시점과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름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는 같은 동네 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지역과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나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물폭탄에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다리가 내려앉아서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오가야 할 왕복 8차선 다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제 대전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내려앉은 겁니다. 다리 가운데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보시다시피 균열이 생겼는데요. 현재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다리 아래 산책로도 통제됐습니다. 주민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불편하죠. 여기 이 길로 다 다니는 건데 갈 길이 없잖아요. 1970년 개통된 유등교는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교량으로 하루 통행량이 6만 대가 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실시된 정기 안전 점검에서도 기능상 문제가 없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거센 물살에 하천 지반이 깎이면서 기둥이 밑으로 꺼졌고 이 여파로 상판 일부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정밀 안전 점검을 매년 2차례 정기 점검을 했지만 하천 지반 상태는 파악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옛날 다리라 물의 저항에 결국 치마가 발생한 상황이 됐는데 전면 철거 방식 또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임시 가교를 설치하는 한편 오래된 다리를 대상으로 전면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리를 새로 세울 경우 3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어서 시민들 불편은 한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미국 보잉 여객기가 또 말썽입니다. 이번엔 이륙하던 여객기의 바퀴에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하늘을 날기 시작하자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도 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활주로를 질주하는 여객기. 얼마 지나지 않아 바퀴에서 불꽃이 튀더니 희뿌연 연기가 납니다. 결국 이륙장 한켠에 멈춰섭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국제공항을 떠나려던 아메리카 항공사의 보잉 여객기에서 이륙 직전 불이 난 겁니다. 당시 여객기엔 승객과 승무원 18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항 응급대응팀이 신속하게 조치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동그란 물체가 활주로에서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LA 공항에서 이륙하던 보잉 여객기의 바퀴가 빠진 겁니다. 결국 해당 여객기는 바퀴가 하나 빠진 상태로 목적지인 덴버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하던 같은 보잉 기종의 같은 왼쪽 뒷바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초엔 보잉사 화물기 엔진에 불이 붙거나 여객기 객실 벽면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 보잉사에 대한 승객들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모네가 사랑했던 루앙 대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반 만에 진압됐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잊지 못한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듯 성당 첨탑에서 회색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첨탑을 감싼 하얀 가림막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완공까지 800년이 걸린 프랑스 루앙 대성당 내 151m 높이의 첨탑에 불이 나 소방관 70명과 소방차 40대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처럼 불이 번지지 않을까 시민들은 걱정했습니다. Puis voilà, la première idée, c'était de se dire, avec ce qui s'est passé à Paris et tout ça, on a, voilà, c'est un choc, quoi, évidemment. 첨탑이 목재가 아닌 철로 만들어져 다행히 불은 성당 전체로 번지지 않았고 4시간 반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을 끄려던 노동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onditions. Un d'entre eux, je crois, est resté auprès des pompiers pour les aider. Donc, c'est vraiment des professionnels et c'est ça le plus important. La cathédrale a aussi été évacuée, bien évidemment. 화가 클로드 모네가 30점의 연작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루앙 대성당은 1880년 완공된 이후에도 꾸준히 보수 공사를 이어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자재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건설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악명 높은 미국 뉴욕에서 2세 결혼식이 열려서 화제입니다. 바로 지하철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이 커플을 조아라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L노선 지하철 안. 은박 태셀과 조화로 꾸며졌습니다.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드카펫 위로 등장하는 신랑 신부. 20여 명의 친구들이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승객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SNS상에서 화제를 모은 이 영상에는 역시 뉴욕은 다르다. L노선이 러브 노선이 됐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지역 언론들도 이 부부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라 불릴 정도로 치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의 지하철 결혼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ut that's why it's good to do things like that. You know, things that moments that you share with the world, because not everything is bad. 다만 지하철 결혼식은 뉴욕의 높은 결혼식 비용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I mean, it's cheaper, and you know, I spent a lot of money on this expensive ring. Hey, train is free, and I had some great friends, Joe and Dupree and Anya. They helped me put everything together. And 이들이 결혼식에 쓴 비용은 $3,000로 우리 돈 413만 원. 지난해 뉴욕 결혼식 평균 비용은 $63,000, 우리 돈 8,700만 원으로 미국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 Save that money, enjoy each other, make each other happy. Take that money and do something meaningful. A wedding is something that's supposed to be memorable. It doesn't matter where it's at, as long as you around love, right? yes. 뉴욕 포스트는 물가 상승으로 예비 부부들이 몇 달러라도 아끼기 위해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고 갑부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미니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린 장남과 장녀 결혼식에도 이 회장은 하객으로 함께했는데요.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젯밤 인도 뭄바이에 도착했습니다.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회사와 통신사를 소유하고 있는 무케시 안바니 회장의 재산 규모는 1,20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165조 원, 세계 12위, 아시아 1위입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019년 장남 결혼식에 인도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해 화제가 됐습니다. 2018년 장녀 결혼식에도 참석했는데 당시에는 팝스타 비욘세가 히트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니 다보스 포럼으로 불렸던 형과 누나의 결혼식 때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인도 시장을 노리는 거물급 인사들이 이번에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도 뭄바이 공항에는 전용기 100대 이상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막내 아들 아난트의 신부는 라디카 머천트로 인도 제약회사 앙코르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의 딸입니다. 이번 초호화 결혼식에는 2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혼식을 축하하는 사전 행사만 지난 3월과 6월 이달 초 3번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식을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27층 안바니 회장의 저택도 환하게 장식됐습니다. Honestly, I feel like it's the Ambanis. It's not even 1% of their total net worth. It's helping the economy. It's extravagant, but it's fine. 이 회장은 결혼식 이후 인도에서 사업장 방문 등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세대출 총액이 최근 2달 새 1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대거 몰린 걸로 보이는데요. 유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60주 연속 상승. 1년 새 5배나 폭등한 가계대출. 올겨울 결혼을 준비하는 30대 이현진 씨는 전세대출이 막힐까 마음이 초조합니다. 지금 알아본 집에 2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나중에 한도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이 안 나올까 봐.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SR은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다음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총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세대출 총액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의 전세대출 총액을 따져봤더니 5월과 6월 대출은 총 1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직전 2달 동안 총액이 줄었던 흐름이 뒤집어진 건데 당초 정부는 7월부터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포감에 떨어서 자금 치르는 날짜를 당겨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미리 대출 받아놓으신다고.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까지 올리면서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국책연구기관은 회복이 멀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엇박자 전망이 나온 건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떨까요?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 씨는 손님들 지갑이 얇아졌다는 걸 체감합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주저없이 구매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어느 일정 가격대를 넘어가면은 버리시는 편이 있더라고요. 손님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가게 유지를 위해서 집에서 보통 밥을 해먹는 편이고요. 내수 회복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정부는 경기 전망에 낙관적입니다. 제조업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나흘 전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나홀로 호황만 있을 뿐 경기 회복세의 온기가 산업 전반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도 SOC 건설 투자위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죠. 정부는 경기 전망에 대한 엇박자 지적에 다른 기관들도 하반기 회복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공황장애, 이제 낯설지 않은 병명이지요. 특히 연예인들이 투병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백한 이후 이 진단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합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배우 차태현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힌 이후 연예인들의 고백이 잇따랐습니다. 내 공황 초진을 구라형해줬어. 복면가왕을 같이 나갔는데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그랬더니 갑자기 너 숨을 왜 그렇게 쉬어? 모르겠어. 요즘 숨이 좀 이상해. 야, 너 그거 공황이다? 너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되면 정말 막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그게 스트레스성 급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2010년 전만 해도 연평균 10만 명당 65명에 그쳤던 공황장애 신규 진단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10명을 기록했습니다. 약 9.4배 늘어난 겁니다. 정신과 질환을 밝힌다고 해서 내 커리어나 손상이 안 가는 걸 사람들이 알기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하니까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거 공황장애네?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로 지난해 기준 24만 7천 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13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발생하면 공황 발작이라고 정의하는데 발작이 반복되고 각종 불안과 불편함까지 지속되면 공황장애로 진단합니다. 이 경우 병원을 방문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증상 발현 시 복식 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3초 초반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3초 초반 숨을 참고 그리고 5초 초반 숨을 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10분 정도 편하게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전문가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스스로 불안을 회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야당 법사위원들과 대통령실 직원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압박하려다 벌어진 건데요. 이 시각 여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막겠다며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원들과 약속 없이 왔다며 가로막는 경찰 사이에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민원인입니까? 테러리스트예요? 공무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정당한 송달원구에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김명현 대통령 정무 1비서관이 나와 출석 요구서 수령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바로 정무 비서관이 지금 그 현장에서 현행범입니다. 30분 대치 끝에 출석 요구서는 도로 위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은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대구 경북 지역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상기시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한 후보 박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조민기 기자가 TK 당원들을 만나보니 그만 싸우라는 당부가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찾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세운 당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기소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 제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했던 임무들은 또 검사의 입장에서 한 것이었고요. 박 대통령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합동 연설회에서는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감동했다. 역시 큰 분이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상기시키며 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다. 탄핵으로 우리 모두 망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탄핵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거 역사 우리 보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게끔. 이곳 합동연설회 현장에는 당원 간의 지지 경쟁도 치열한데요. 하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비방과 폭로전에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이게 심하게 막 인신공격 없는 거 마타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프죠. 서로 간에 약점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약을 좀 내세워 주시면. 오는 15일 대전 충청에서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한야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혹시 댓글 부대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이른바 댓글 부대의 실체를 쫓아가봤습니다. 그 궁금해요. 워낙 시끄러워서요. 그렇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주도해서 폭로하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을 조성하는 외곽 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댓글팀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론 조성팀, 이건 뭡니까? 장 전 의원은요, 이 당시 본인도 그 팀의 팀원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조직인지 제가 들어봤는데요. 먼저 한 후보의 최측근인 팀장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팀원만 2~3명가량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이 자신이라고 했는데요. 유튜버와 유명 인사들에게 한동훈 당시 장관을 홍보하거나 공격을 막는 자료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팀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도 올렸다고 하고요. 뭐 증거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장 전 최고위원은요, 이 본인이 받았다는 메시지 내용 공개했습니다. 5월 16일 당시 한 장관과 참여연대가 대립을 하던 시기에 여론조성팀 관계자로부터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하루 뒤에 장 전 의원은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 장관이 비례대표 10번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한 장관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저걸 뭐 직접 하라고 그렇게 한 증거는 혹시 있어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 공무원 신분이던 한 후보가 보고받고 승인을 한 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이야기인데요. 한 후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론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 여론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되는 바로 장 전 최고위원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까? 측근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안 되는구나. 저에게 법적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전 최고위원이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 이제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요, 이 격한 설전을 벌인 두 사람 오늘 대구 연설회장에서 만났습니다. 현장 열기는 후끈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 기류는 싸늘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두 사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싸늘한 기류는요, 인사 후에도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한 후보요, 계속 원 후보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 선관위는 오늘 두 후보에게 너무 싸운다며 주의 제재를 내렸는데요. 한 후보는 억울하다면서 이의 제기를 했고요. 원 후보는 불쾌해했습니다. 학폭 있을 때 그러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합니까? 제가 공격하고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답 않겠습니다. 무슨 피해자가 가해자인가요?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당내에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러다 전당대회 뒤에 당이 깨지겠다, 이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회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선거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격해지기 마련인데 이 두 후보 관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최근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슬프고 참담하다고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거취도 언급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냈던 박지성. 축구협회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슬프고 참담하다며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직격했습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함께 2002년 월드컵을 이끌었던 홍명보 신임 감독에 대해서도 사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계의 리더들이 가세하며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여름날 이어지는 시원한 홈런포가 팬들의 무더위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세 타자 연속 홈런에 연속 타자 홈런으로 맞불을 놓은 홈런 파티. 김태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3회 말 주자 1, 2루 상황. 이재현이 낮은 공을 힘차게 걷어올립니다. 쭉쭉 뻗어나간 공은 그대로 홈런이 됩니다. 탐장 넘었습니다. 이재현의 석점포. 이번엔 구자욱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또 한 번 담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민호 타석. 몸쪽 공을 잡아당기더니 세 번째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 번 넘어갑니다. 백투백. 1군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선수는 마냥 신기합니다. 저 야구하면서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제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KBO 리그에서 세 타자 연속 홈런은 이날을 포함해 29번뿐이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43년사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록입니다. 네 타자 연속 홈런은 단 3번뿐이었고 5타자 연속 홈런은 1971년 일본 프로야구에서 나온 것이 세계 기록입니다. 전설의 제1교포 강타자 장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은 올 시즌 2번이나 세 타자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달 이성규, 이재현, 구자욱으로 이어지는 타선이 연달아 폭발하더니 이번엔 이재현, 구자욱, 강민호가 해냈습니다. 2016년 대구 홈구장을 개장한 이후 홈에서 터뜨린 첫 기록입니다. NC도 물러서지 않고 백투백 홈런으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오늘 홈런으로 힘대결을 하는 NC와 삼성입니다. 하지만 승패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나온 득점은 모두 홈런에서 나왔습니다. 홈런만 7개. 통쾌하고 또 희귀한 광경을 지켜본 팬들은 여름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외주를 타고 무려 3.6km를 걸어간 사나이가 있습니다. 역대 최장 거리인데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장치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상 117m 외줄에서 공중제비를 선보입니다. 이 간 큰 사나이가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 외줄타기의 명수 얀 루스가 조심스레 발을 디딘 곳. 바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과 본토 사이의 메시나 해협 상공 265m 외줄입니다. 폭 1.9cm의 얇은 외줄 위에서 초속 10m의 거센 바람과 싸우며 무려 15,660보를 걸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이 외줄은 바다 위 200m 넘는 곳에서 시작해 낮게는 100m 상공까지 내려올 만큼 높이 차가 컸습니다. 무려 2시간 57분. 균형 감각과 집중력 그리고 체력 싸움을 벌이며 3.6km를 건넜습니다. It was so hard to remind myself keep breathing right while walking, and I didn't expect that I would walk it in 3 hours, and I had counted actually 15,000 steps. 그러나 세계 기록 달성엔 실패했습니다. 고린 지점을 불과 80m를 앞두고 줄에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동 거리는 기네스 기록을 훨씬 넘었지만 완주 성공에 실패해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외줄에서 뒤로 2바퀴를 돌았던 얀 루스는 여러 기록을 보유한 세계 정상급 외줄타기 선수입니다. 비록 이번에 기록 경신에 실패했지만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메시나 해협을 걸어서 건넌 최초의 인간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초복을 앞두고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다운데요. 이번 주말 삼계탕 등 보양식으로 더위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중부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고 주말인 내일 더 덥겠습니다. 오늘 30.2도였던 서울은 내일 33도, 모레는 31도가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다시 장맛비입니다. 모레까지 제주에 150mm 이상, 남해안도 100mm 이상으로 매우 많은 양이 예측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는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24도 안팎에서 시작돼 한낮에 춘천 33도, 대전 32도, 대구 31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머리 위에 해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기댈 수 있는 건 미국의 확실한 해구산입니다. 오늘 한미가 더 넓고 더 강한 해구산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3대 핵자산의 위력은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북한 오판하면 자멸. 뉴스에 마칩니다.